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폐가 입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왕이 쫓겨나고 최영도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국면이 접어드는데 특히 이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황이 이전의 정황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가 깔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. 특히 이 정도전의 역성혁명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누가 적당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 좀 있지 않았을까. 그렇죠. 어, 일단 이 역성혁명을 꿈꿨던 정두전의 입장에서는 네,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과거에 100년의 무신정권 기간에도 왕은 되지 못했단 말이죠. 그렇죠. 근데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특별한 조건과 어떤 특별한 연출이 필요한 그렇죠.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고, 그렇죠? 그렇습니다. 네. 정도전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. 역성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민심을 크게 얻고 음, 그러려면 이제 개혁적인 정책들을 실시하고 해서 민심을 얻은 다음에 기존에 있던 왕이 정말 천명이 이제는 당신한테 옮겨갔다. 내 음, 왕위를 받아달라고 해서 왕위를 이양해주는 이것이 정도전이 그린 구상이었을 것 같아요. 네. 그 탈취가 아니라 그렇죠. 이양으로. 이양. 네,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한 세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, 첫 번째는 말을 잘 들어서 자기의 왕위를 순순히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음, 인물을 왕으로 일단 뽑아야겠고. 네, 네. 말을 잘 듣는. 그렇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격렬한 반대 세력들이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, 네, 예상되는 반대 세력들, 음, 기득권 세력을 제압해야 되겠고, 네, 그 다음 이 기득권 세력을 제압하는 이 과정을, 백성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, 음, 백성들을 위한 민심을 얻기 위한 음, 정책들을 잘 해나가야 되겠죠. 네, 네, 네. 이런 구상하에서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, 문제는 시작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. 네, 왜냐하면 처음에 위화되고 날 때 이제 양대 도통사였던 이성교와 조민수는 음, 어, 돌아가서 그런 합의를 했단 말이죠. 네, 지금 왕을 폐하고 종친층에서 새 왕을 세우자. 음.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려왔는데, 이성계가 제안을 했나 보죠, 조민수한테. 네네. 그래서 음. 서로가 합의된 아, 예, 예, 상황이었는데, 예, 예. 이 조민수가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. 어, 사실 조민수가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죠. 이 음, 조민수 생각은 이제 우왕의 어린 세자 창을 다음 왕으로 내세운 후에 그 예전에 이님이 이제 했던 것처럼 음, 그 이제 이님이 이제 우왕의 후계는 역할을 했잖아요. 그러려면 자신도 이제 확실하게 권력을 잡을 수 있다.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 또 가장 그 명망 있는 재상이자 학자가 누구였냐 하면 목은 이색이라는 인물이에요. 음. 그래서 이제 그 이색을 찾아가서 이 후사에 대한 문제를 이제 상의를 하게 하는데 나름 나름 조민수가 계략을 쓴 거네, 그죠? 예. 예.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종친들 중에서 청구하자고 이제 사실은 합의를 했었는데 이런 움직임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선수였다. 음, 선수를 친 거죠. 음, 그래서 이제 이색의 입장은 또 우왕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것은 당연하다. 이렇게 이제 답을 해줍니다. 이제 조민수 우중하고 이제 맞아떨어진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왕실의 최고 어른이 공민왕의 그 네 번째 왕비였던 정비라는 부인이 안씨, 그 정할 정자습니다. 정비 안씨로 하여금 우왕의 아들인 세자 창이 왕위를 잇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. 음. 이때 창왕의 나이 9살이었고, 그리고 이제 바로 우왕의 명의로 명나라에 표문을 올려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성계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이색을 표면에 내세워서 창왕을 이제 세우는데 성공했어요, 조민수가 네. 여기서는. 그래서 어떻게 조민수의 팔자가 좀 폈나요? 꿈도 야무졌던 네? 거죠. 네. 애시당초 해군할 때 그 군대에서 자신의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게 네. 이성계에 가입해야 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그렇죠. 네. 욕심을 부려서 이 이세에게 손을 잡고 창왕을 세움으로 해서 뭔가 이제 이성계 그 이상급으로 뭔가 성장할 거라고 아마 기대했던 모양인데 네. 그 이성계 측의 인물인 조준의 상소 한 장으로 이제 날아갑니다. 어, 굉장히 이제 토지를 겸병하고 음, 등등의 이제 탐욕했던 것에 대해서 조준이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음, 곧바로 제거됩니다. 이 이성계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의 인물은
이 당시로서는 이제 이색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. 네네. 이색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그 원나라 이 간섭기를 다룰 때 더 이상 이제 고려의 처자를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곡물 네, 장문의 할 그 때. 상소문을 네. 올렸던 이곡이라고 하는 인물의 음. 아들입니다. 네네. 14살의 나이에 성균시에 합격했고, 그 다음에 국민왕초에 장급제했을 뿐만이 아니라 원에 가서도 급제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이름을 날렸죠. 당시 최고의 수지였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신돈 시절에 성균관을 이제 재건했을 때 대사상을 맡아가지고 네. 성균관 총장으로 일을 했던 인물이죠. 이 이색은 어쨌든 이제 이 이성계의 야심을 아마 좀 간파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린 청왕을 지켜내고 이성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계획, 그 기도를 좌절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. 네. 명나라에서도 이제 입조를 요구를 해요. 대신 그때 이색이 자기가 가겠다 이렇게 났어요. 당시에도 상당히 연로했지만 이색이 이렇게 간다니까 뭐 많은 대신들 너무 이렇게 이 험한 길 어떻게 가십니까라고 말렸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요동정벌과 관련해서 명나라의 약점이 있다. 네. 그래서 내가 직접 입조해서 이런 부분 확실하게 해명하고 명나라 황제 설득하겠다. 비록 도중에 죽더라도 내가 잘 납득시키고 이 부분을 해결하고 오면 나는 살아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. 라고 하며 강행을 합니다. 그런데 이때 또 이색이 우려했던 거는 자신이 명나라로 떠난 사이에 이성계가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이성계 아들 중에 한 명을 좀 명나라 사신길에 좀 데려가고 싶다. 이렇게 요청을 해요. 이때 이성계가 딱 그 흔쾌하게 응하면서 누구 가라고 하냐 하면 다섯 번째 아들 방어. 결국은 명황제가 흔쾌하게 친조를 좀 오케이 한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색으로서는 사실 명나라가 간 목적 자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죠. 그야말로 소개 성과를 거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랬을 것 같아. 문제는 이제 어린 청왕의 엄마가 이를 결사 반대하고 났습니다. 이제 겨우 10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먼 길을 가란 말이냐 하면서 반대하면서 이색의 상황이 꿈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. 자, 이렇게 공들인 그 이색의 그 친조 계획이 무산되고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. 이 명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어요. 예, 그래서 이때 이제 명황제의 명을 담은 예부의 공문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. 이 왕위는 왕씨가 시해를 당한 후에 후사가 끊어진 후에 다른 송부치가 왕씨를 갖하게 왕에 올랐으니 이 또한 사만이 대대로 지켜나갈 좋은 구도는 아니다. 어린 왕은 우리 수도로 올 필요가 없다고 전하라.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우왕뿐만 아니라 이 창왕이 모두 왕씨가 아니다라고 딱 명나라에서 이제 이미 단정을 해버려요. 결과적으로 이 어린 창왕을 보호하려는 이색 측에서는 매우 난감했고 이성계 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. 결과적으로 이성계 입장에서는 바로 이 우왕 창왕을 한꺼번에 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서게 되었고 그렇죠. 또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 측의 결정적인 뭐 유리한 상황이 조성이 되는데 바로 우왕이 또 한 번 밀수됩니다.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왕에 쫓겨나긴 하겠지만 나름대로는 대접을 받고 지냈으니 사실 우왕으로서는 편히 말년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또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욱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가 어쨌든 우왕과 청왕으로서는 명나라 황제로부터 이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 상황인 거죠. 그렇죠. 굉장히 그야말로 몸을 낮춰서 자중하고 지내야 할 이런 맞아.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 우왕청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성계 측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조성된 그렇죠. 상황이거든요. 어쩌면 어쩌면 우왕이 그걸 생각해서 더 앞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. 눈치채고 상황을 보고 어차피 이대로 있다가는 다 망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무리수를 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시 우왕은 이제 여주에 와 있으면서 뭐 왕실로부터 대접도 잘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때 폐위된 게 아니라 좀 쫓겨난 모양새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 왕의 신분이에요. 나라에서 제공되는 것들도 넉넉했고 그 후비들한테까지도 다 충분히 제공을 했고 심지어 뭐 바로 직전 상황에서는 생일 잔치를
이제 이성계라든가 이 대신들이 직접 와가지고 네. 차려주는 이런 모습까지 보일 정도니까 상당히 대우를 받고 있는 조건이었는데 네네. 우왕은 이성계 등에 대한 제거를 이제 개혁하게 됩니다. 어느 날 이제 최영인 척인 김저와 정두쿠가 찾아오니까 심정 쓸모 하나 구해가지고 이성계를 제거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평소에 자기랑 친했던 예의판서 곽충보가 아마 뜻을 같이 해줄 거야.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칼을 징표로 내주면서 아예 날짜까지 딱 집어줘요. 8관일을 하는 게 좋겠다. 아무래도 8관일은 이제 행사가 있으니까 웅성웅성할 때라서 기회가 열릴 거다 생각을 한 거겠죠. 그래서 일만 성공하면 왕비의 여동생을 이제 서로 삼아서 부귀를 누리게 해주겠다.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들은 와서 곽충보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곽충보가 이성계에게 알리고 말죠. 그래서 그 약속했던 8관의 날 이제 김조와 정두쿠가 이성계 집을 찾아갔는데 이미 뭐 부사들이 딱 에워싸고 있었고 뭐 일이 바로 이제 무산되게 됩니다. 정두쿠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자결하고 김저가 체포돼서 국문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김저가 이제 뭐 호된 국문을 당하니까 누구라도 아무래도 끄집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변한열, 이림, 우현보, 우인열, 왕한덕, 우홍수 등과 공모해서 전황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. 공모를 했다라는 진술을 받아내게 되면서 저 변한열 등은 그 이후로도 제거되는 거죠. 상당한 고초를 이제 겪게 됩니다. 어쨌든 이것이 이후에 이제 정도전 등이 생각했던 반대 세력 제거의 중요한 한 단서가 되게 되죠. 결국 이 사건으로 이제 우왕은 여주에서 다시 강릉으로 옮겨졌고, 그리고 이때 뭐 아주 그 당시에 그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9명이 흥국사에 모여 요즘으로 치면 비상시국 대책회의를 합니다. 그 9명이 사실 이성계에서 정도전을 비롯한 저 당시의 중심적인 인물이었겠네요. 네, 이성계, 심덕부, 지용기, 정몽주, 설장수, 성성린, 조준, 박이, 정도전. 이 9명. 인상적인 것은 정몽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우왕과 창왕은 본디 왕씨가 아니니 종묘의 재앙을 받을 수 없다. 더더구나 이 명나라 그 천자의 명까지 내렸으니 가짜 왕을 끌어내고 진짜 왕을 세워야 한다. 태가 입진. 바로 이런 그 논리를 펴면서 당시에 그 보면 왕실에 상당히 그 뭐 정말 왕위를 계승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신종의 7대 손인 정창부원군 요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. 그래서 일부 대신들이 정창군 요는 뭐 적합하지 않다고 제기를 하기도 했지만 논의 끝에 바로 태조 왕건의 영전 앞에서 후보 정치를 두고 이때도 이거 아마 다 이제 결정은 된 것 같은데 형식상으로는 제비뽑기예요. 이 제비뽑기 해가지고 바로 이 정창군 요 바로 이제 공양왕이 되는 거죠. 이렇게 공양왕은 제비뽑기에서 왕된 바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. 어쨌든 박하병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전 등의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정창군이 그 왕요는 이 이성계하고 사돈 시간이었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성계의 의중이 반영된 바로 그런 그 뭐 소위 제비뽑기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. 그래서 이 왕요의 동생인 정양군이 이성계의 7번째 아들 이방번의 장인이었어요. 그러니까 인척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 정창군의 부인 노씨도 이제 이성계의 먼 친척이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아주 왕실 계보에서는 멀어진 인물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물러나라 그럴 때 곧게 물러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 정창군요 공양왕을 선택을 했던 거죠. 어쨌든 그렇게 선택이 되고 나니까 이제 흥국사의 공신들이 이제 백관을 거느리고 이제 궁전을 차여서 그 국민왕비 안씨에게 이제 우왕과 창왕을 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. 특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네네. 그래서 이 국민왕비 안씨는 이 폐가입진의 논리를 그대로 담은 교서를 낭독해서 이제 우왕과 창왕을 폐하고 새로이 이제 그 공영왕을
이제 책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. 네네. 제가 이제 그 두서론 슬리픈에서 이 여성에 대해서 좀 할애했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 국민왕비라고 하지만 국민왕 시절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잖아요. 워낙 그렇죠. 앞선 시절에는 노부부장 공주가 이제 주요한 왕비였고 그 이후에 여러 왕비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냥 왕비로서 존재했던 것뿐이지 제대로 왕비 역할을 하거나 이랬던 적은 거의 없단 말이죠. 네. 그런데 바로 이 정말 존재감이 없었던 이 안 씨가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다 킹메이커다. 자, 보세요. 우왕을 폐하고 창왕을 영립했고, 네. 그다음에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영립했고, 그렇죠. 이 뒤에 가서는 이제 공양왕을 폐하고 태조를 영립하는 이 역할을. 아, 그러니까 새 왕을 폐하고 새 네. 왕을 즉위시킨 최다 킹메이커다. 아, 어쨌든 이 정창군 요가 40대 중반에 즉위를 합니다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네. 정창군요는 그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조준이 정창군을 비판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건 뭐 그 돈벌이에나 관심이 있는 그런 인물로 이제 표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셈이 빠르고 그 치부를 잘하는 인물로 표현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좀 똑똑한 인물이라는 얘기잖아요. 네. 북에 이제 그 사대부들이 보기에 어떤 근엄함 뭐 이런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나름 영리한 인물이다.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귀한 정말 후손이 귀한 왕실인 덕에 어쨌든 뭐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기까지 됐잖아요. 그리고 그 공양왕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왕위에 오르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뻔히 알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놈들이 나를 다치더니 이제 이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게 다 예상되는 자리여서 한편으로는 왕이 된 기쁨,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하는 두려움, 이게 복합된 그런 상황에서 즉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자, 이 명황제의 문서 공문 하나로 이 폐가 입진의 논리가 고려 조정에 확산되면서 결국 우화창이 폐위되고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정창군 왕요가 공양왕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개혁과 숙청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.